서론, 무한한 침묵 앞에서 파스칼이 두려워했던 것.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그 광대한 공간이 인간에게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류가 세상의 중심이라 믿어온 그 모든 역사와 삶이 사실은 끝없는 침묵 속의 티끌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자각. 그것이 파스칼을 두렵게 만든 아득함이었습니다. 1990년 2월 지구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 변방을 지나던 보이저 1호가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찍었습니다. 오치를 한 듯 검은 우주 공간 속 아주 작은 빛에 점 하나가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사진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류가 쌓아온 모든 역사, 모든 희로애락과 전쟁, 사랑과 절망이 모두 그 티끌만한 빛의 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300여 년 전 파스칼이 말로 예감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사진 한 장으로 직접 눈에 담게 된 셈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질문. 지난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의식이 뇌의 산물인지 우주의 속성인지 물었고 답을 내리지 못한 채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의식을 가진 인간은 이 광대한 우주에서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뇌가 자아내는 하나의 흐르는 이야기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소유하고 지켜보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의식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 자체는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나의 자아가 이야기이고 나의 의식이 그 이야기가 일어나는 자리라면 그 자리인 인간은 이 우주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저 계획도 의도도 알 수 없는 우주의 침묵 속에서 우연히 튕겨나온 먼지 한 톨일 뿐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인가? 오늘 이 3부작의 마지막 문을 엽니다. 1부, 3번의 흔들림, 그래도 전부였던 삶. 3번의 큰 흔들림.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과학이 인류의 자만심을 3번 크게 흔들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여러 행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연구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갈릴레이의 관측과 뉴턴의 중력 법칙이 뒤이으며 인간이 서 있던 자리는 우주의 왕좌에서 하나의 평범한 행성으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특별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이 다른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우연한 변이와 자연 선택을 거쳐 태어난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이트 자신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실제 관찰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무심코 하는 말실수, 매일 밤 꾸는 꿈,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그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눌러둔 욕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새어나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한다고 믿는 부분보다 훨씬 많은 것이 무의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과학이 밝혀낼 때마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서, 창조의 정점에서,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마음의 주인 자리에서까지 조금씩 밀려났습니다. 작은 점이 그래도 우주만큼 큰 일들. 그런데 이상한 반전이 있습니다. 지구가 작아졌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졌고, 누군가는 사랑의 삶을 걸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이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 하나의 우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크기와 중요성을 자주 혼동합니다. 그러나 삶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건넨 짧은 한마디는 몇 초에 불과했지만 평생 남기도 합니다. 노을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을 더 붙잡아 바라봅니다. 인간의 의미도 우주적 크기나 시간의 길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주가 정말 이렇게 인간에게 무심하기만 했을까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주를 이루는 물리 법칙, 그 자체 말입니다.
이부, 왜 이렇게 정교한가? 손톱만큼만 달랐어도.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마틴 리스는 그의 저서 6개의 수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물리 상수들이 지금과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우리가 아는 우주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세기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강했다면 우주는 태어나자마자 스스로의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 점으로 붕괴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약했다면 수소가스가 모이지 못해 별과 은하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자핵을 묶어주는 힘의 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미세하게만 달랐어도 별의 내부에서 탄소 같은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탄소가 없었다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정교함이 낳은 정교함을 아는 자. 물리학자들은 이 놀라운 정밀함을 미세조정이라 부릅니다. 1973년 물리학자 브랜든 카터는 이 현상에 인류 원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수많은 우주가 저마다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지고 존재하며 그중 우연히 생명이 가능한 조건을 가진 우주에서만 우리 같은 관찰자가 태어나 그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가 우리에게 맞도록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우주가 무한히 많다면 그중 생명이 살 수 없는 우주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주에는 애초에 그것을 지켜보고 놀라워할 존재 자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교한 우주를 목격하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려면 애초에 그런 우주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저 운 좋은 우연의 산물일 뿐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 무수한 가능성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크기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존재가 존재할 수 있기까지 우주의 물리 법칙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 그 자체는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3부, 별의 먼지가 스스로를 보기까지. 우리는 별에서 왔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와 산소, 칼슘과 철은 처음부터 지구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 만들어질 수 있었던 원소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그 내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고 거대한 별이 생을 마치며 폭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새로운 별과 행성이 되었고 그 행성 중 하나인 지구에서 마침내 생명이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장엄한 연관성을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깨어난 방식입니다. 별이 빚어낸 원자들이 모여 뇌를 이루고 그 뇌가 다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기원을 추적하는 신비입니다. 내 안에 이미 깃든 것. 19세기 조선 수은 최재우는 동학을 열며 시천주 곧 한울림을 모시고 있다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가 말한 한울림은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 따로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지기, 즉 우주 만물을 채우고 있는 하나의 근원적인 기운이라 불렀습니다. 별도, 흙도, 사람도 모두 이 하나의 기운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기운은 내 안에도 이미 깃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의 언어로 신을 말했지만 실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근원을 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뒤를 이은 2대 교주 최시영은 이 가르침을 사인 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라는 삶의 태도로 넓혔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우주와 같은 근원을 품고 있으니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내어주어 생명을 빚어낸 별의 이야기와 우주를 채우는 근원적인 기운이 내 안에도 깃들어 있다는 동학의 가르침은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작은 존재 하나 안에도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 근원적인 무언가가 이미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되감아도 지금 우리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별의 물질이 모여 지구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간 같은 존재가 나타나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생명의 역사라는 테이프를 되감아 처음부터 다시 재생한다면 지금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굴드의 답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유카탄 반도의 운석이 조금만 다른 각도로 떨어졌더라도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을 것이고 포유류는 지금처럼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등장은 필연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우연이 겹치고 겹쳐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이 사실은 얼핏 인간의 특별함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경이로운 사건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 같은 우연 앞에서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사부, 의미는 주어지는가 만들어가는가? 생각하는 갈대. 파스칼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죽이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한 줄기 증기,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오늘날로 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 하나, 물 한 방울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스칼이 보여주려 한 것은 우주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재앙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아주 작은 것 하나로도 생명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쓰러진다 해도 인간은 그를 쓰러지게 하는 우주보다 고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주는 자신이 인간을 압도할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데 있다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알미,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인간에게 의미를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언젠가 사라질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았고 그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의미를 물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지 사실을 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그럼에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키르케고르와 니체, 흔들리는 기준.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그렇게 사는지 스스로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 살던 삶이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고도 문득 허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19세기 후반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서양이 오랫동안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온 절대적 기준, 곧 신과 그 위에 세워진 도덕 체계가 더 이상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엇이 옳은 삶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에게서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그의 선언은 이 변화를 압축한 말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확실한 정답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신 답해줄 존재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인간은 다시 자신의 삶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스스로 만드는 자유, 마주하는 삶.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미리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온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이 문제를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고통에 어떤 뜻이 있는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갈망하지만 세상은 그 갈망에 침묵합니다. 자연도, 우주도, 시간의 흐름도 인간에게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카뮈는 이 괴리를 부조리라 불렀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는 산 정상까지 밀어올린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지면 또다시 내려가 그 바위를 밀어올립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 반복이야말로
부조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형벌입니다. 카미가 주목한 것은 바위를 다시 밀어올리러 산을 내려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똑똑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산을 내려가 바위 앞에 섭니다. 바위는 그의 몸과 운명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혹한 운명을 회피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카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지프가 자신을 짓누르는 그 바위보다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언뜻 들으면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억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미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카미는 삶의 부조리 앞에서 사람들이 흔히 택하는 두 가지 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하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딘가에 숨겨진 궁극의 의미가 있다고 믿으며 그 어긋남을 못 본 척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택한 것은 제3의 길이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회피하지도 그 사실에 무너지지도 않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체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삶의 부조리를 정직하게 마주한 뒤에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가치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정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없다는 사실과 의미가 없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의미는 우주 어딘가에 미리 적힌 답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얼마나 책임있게 살아내는가. 그 과정 속에서 의미는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동양의 지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5부. 티끌과 하나인 우주. 온 우주가 하나의 티끌 속에. 신라의 승려 의상은 당나라에서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돌아와 그 핵심을 매우 짧은 시 한 편으로 압축했습니다. 법성계라 불리는 이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화엄에서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도 다른 것들과 무관하게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티끌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있게 한 무수한 조건들, 즉 우주 전체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티끌은 그 자체로 온 우주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인간의 의미를 우주의 크기와 비교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올바른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미 둘을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전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화엄의 시선에서 인간은 우주와 분리된 조각이 아닙니다. 138억 년의 시간과 무수한 별들의 탄생과 죽음, 그 모든 조건이 정교하게 얽혀야만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와 별개로 놓인 티끌이 아니라 그 무수한 관계가 지금 이 순간 만나 응축되어 우주가 나라는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나로 나타난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6부. 내가 있어 우주도 있다. 보는 자가 없다면 우주도 없다. 20세기의 물리학자 존 휠러는 우주를 참여적 우주라 불렀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전자나 빛 같은 입자들은 관찰되기 전까지는 정해진 하나의 자리를 갖지 않고 여러 가능성이 겹쳐진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누군가 관찰하는 순간 비로소 그 가능성 중 하나가 선택되어 확정된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주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지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다만 이 발상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주는 저 혼자 완성되어 있다고 해도 홀로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차릴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자리는 우주와 동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가 만났던 통찰, 즉 의식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자리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결국 바라보는 자리와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피어나는 자리. 그렇다면 그 의미는 어디에서 피어날까요? 거대한 우주 전체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함에 압도되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잊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광대함이나 그 유구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흐르는 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을 때의 온기,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결의,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느끼는 고요함. 그 순간들만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 오직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을 통해서만 피어나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별함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7부. 우주가 던지는 질문. 특별함을 다시 정의하다.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문제로 삼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별은 자신이 특별한지 고민하지 않고 강물은 자신이 왜 흐르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해진 법칙을 따라 존재하고 흐를 뿐 다르게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가치를 끝내 지키려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것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특별함은 우주에서 차지하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으면 내가 선택하면 된다. 정답이 모두 적혀 있다면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삶의 정답을 대신 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의미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삶의 공허함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만들어갈 여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크든 작든 그 여지를 채워가는 것은 결국 나의 몫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제대로 바라보는 것, 미뤄둔 진심을 전하는 것,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이 우주가 스스로를 계속 빚어가는 과정 속 아주 작은 손짓인지도 모릅니다. 결론, 모두 결국 하나? 그 이야기, 그 자리, 그리고 스스로를 마주하는 눈. 이제 우리는 이 세 편의 여정을 하나로 모아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지만 매 순간 새롭게 쓰이는 이야기로서의 나는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유한 주체는 없지만 의식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 자체는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는 우주와 분리된 티끌이 아니라 138억 년의 시간과 별들의 탄생과 죽음이 응축되어 마침내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된 우주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원래 우주를 이루던 물질이었고 그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을 건너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잠시 다녀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이고 그 자리이고 스스로를 마주하는 눈입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작지만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우연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귀합니다. 당신은 특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미를 선택하고 깨어있을 수 있기에 비로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결.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기억에 남도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이트가 말했듯 과학은 인간을 크게 흔들며 세 번의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도, 창조의 정점도, 마음의 완전한 주인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우주를 이루는 물리 상수는 손톱만큼만 달랐어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와 산소 같은 원소는 별에서 만들어졌고 인간이라는 종의 등장은 필연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우연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셋째, 키르케고르는 그저 남들 따라 사는 삶에 물음을 던졌고 니체는 신이 사라진 뒤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했던 홀로 선 인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자유를, 카미는 삶의 부조리를 정직하게 마주하고도 다시 살아내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최재우는 우주의 근원적인 기운이 작은 내 안에도 깃들어 있다고 했고 의상은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138억 년의 시간이 응축되어 지금 이 순간 우주가 나라는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다섯째, 내가 있어서 비로소 우주도 있고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의미는 크거나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을 때의 온기, 선택한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결의처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만 피어나고 다시 오지 않을 삶의 결에 있습니다. 끝으로 인간의 특별함은 우주에서 차지하는 크기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에게 묻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물음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그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그 선택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데에 인간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고 이야기도 내가 쓴다. 나는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지금도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일어나는 자리인 의식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138억 년의 시간이 마침내 나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근원에서 왔다고 해서 그 의미가 그냥 주어지지 않고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도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주어진 이 작은 자리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모두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삶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본래 어디에서 왔는지 자꾸 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원래 우주를 이루던 먼지였습니다. 여기서 넘어지고 실패하여 끝내 사라진다 해도 그것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애초에 이 삶에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 이 낯선 세상에 잠시 다녀가는 여행자처럼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가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아직 다 쓰이지 않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만 삶은 여전히 묻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흔들립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흐르고 삶은 그 자리에 흔적을 새깁니다. 우리는 그 흐름 위를 지나며 저마다의 결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 당신은 그 마음 하나로 이미 충분합니다. 한번 들은 지혜는 스쳐 지나가지만 다시 들을수록 생각이 되고 마침내 삶이 됩니다. 이해는 선택을 바꾸고 선택은 삶을 깊게 만듭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리고 거듭 들어보십시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삶의 결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